준비하는 데 수천만 원, 심지어는 억대 거액이 들어가기도 하는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서류가 2만 8천 건 넘게 쌓여 있고 서류 처리는커녕 앞으로 서류를 열어볼 가능성도 희박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참 전부터 편법 비리가 난무해서 2023년 말에 이미 이민부에서 직접 감사를 진행했고 2024년 중반부터 심사가 어려워졌다가 급기야는 2025년 말에 신규 접수가 완전히 중단됐는데요. 여기 더해서 아직 본격적인 처리 단계에도 올라가지 못한 대기 중인 서류를 검토 및 이관하는 작업에는 별도 리소스조차도 배정되지 않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유명한 이민 전문 변호사 스티븐 뮤렌스 씨가 최근 IRCC 직원 간 내부 이메일을 입수해서 공개를 하면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이메일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작년 말에 3번에 걸쳐 히아리 채널에서 다루었던 스타트업 비자 문제와 나란히 두고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뮤렌스 변호사가 동시에 공개한 IRCC 공식 통계치 중에 요즘 사업 이민 통로로 열심히 팔리고 있는 C11 워크퍼밋 승인율이 최근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현상이 C11에 도전하시는 이민자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둘게요. 이 이메일에서 말하는 28,000여 건은 스타트업 비자 워크퍼밋이 아니라 영주권 신청서입니다. 스타트업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서예요. 이걸 기억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내용이 은근히 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뮤렌스 변호사가 언급한 28,000여 건의 스타트업 비자 파일은 단순히 백로그가 쌓여서 지연된 게 아니에요. IRCC는요, 그 전에 이미 처리 중인 파일만으로도 목표치를 채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25년, 2026년에는 대기 중인 파일을 추가로 검토하고 이관할 목표도 하나도 잡지 않았고요. 그 작업에 투입할 인력도 따로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메일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원래 스타트업 비자는 FIFO 방식이었습니다. First in, First out이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먼저 접수하는 파일을 먼저 열고 검토하는 방식이었어요. 코비드 전까지는 이 방식이었는데 그 코비드 전이라는 시기가 벌써 6년 5개월 전입니다. 모든 이코노믹 이미그레이션 관련 서류는요, Completeness Check라는 프로세스 먼저 거칩니다. 이게 서류가 제대로 구비됐는지 체크를 하고 이걸 통과를 해야지 비로소 심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캐나다 이민은 한창 붐이었어요. 그리고 IRCC 인원에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 수에. 그러니까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고 당장 처리해야 할 서류부터 전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접수 서류 건수에 제한이 없는 일부 프로그램에 배정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수의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TO에 비해서 서류 수가 많은 거죠. 이러면 백로그가 심각하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코비드가 터지면서 사무실이 몇 달 동안 텅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들어온 신청서를 검토할 수가 없게 됐죠. 출근하는 인원도 나중에 오피스가 열렸을 때도 평소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IRCC에서 우선순위도 높게 잡은 프로그램의 파일부터 처리를 해야 됐고, 그중에서도 인 캐나다 신청자, 그러니까 캐나다 내에서 신청서 들어온 것들을 먼저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스타트업 비자 처리가 본격적으로 정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특정 프로그램들만 먼저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 검토와 승급을 마치고 접수 확인서 AOR이라고 하죠. 그걸 발송하라는 내부적인 지침을 내렸는데요. 스타트업 비자는 안타깝게도 이런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 인력이 있거나 목표치를 채워야 할 때만 그때그때 서류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냥 두는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2023년 봄이 됐습니다. 스타트업 비자는 한 사업에 최대 5명의 창업자가 팀을 이뤄서 각각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IRCC는 같은 창업팀에 속한 구성원들의 신청서를 함께 처리해야 했어요. 동시에요. 여러 명이 동시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최종 심사까지 가기가 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네요. 인력은 부족하고 적체 현상은 심각한데 파일까지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시대 전처럼 FIFO 방식, 그러니까 선 접수된 서류부터 선 처리하는 순서대로 처리한 방식은 불가능하게 됐고요. 신청서를 그룹별로 묶어서 처리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룹화 작업이 전부 수작업으로 해야 했다고 해요. 당연히 예전 FIFO 방식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업무나 일정을 일부 희생하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거였죠. 자, 이게 2023년까지 얘기예요. 2024년 이후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서 잠시 쉬면서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나고요? 2023년 12월에 IRCC에서 직접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심각한 문제들을 발견하면서 2024년에 심사기관을 IRCC에서 직접 지명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전까지는 스타트업을 지원해 주는 주체들과 심사하는 주체들이 구분이 딱히 없었어요. 겹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리가 일어날 수지가 좀 컸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IRCC에서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2024년에 이걸 바꾼 겁니다. 이후 스타트업 비자 워크퍼밋 승인율은 2024년엔 약 45%대로 뚝 떨어지고 심지어 2025년에는 23%대로 떨어졌다가 2025년 12월을 끝으로 신규 접수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이 스토리를 잘 기억하시고 이어지는 2024년 및 이후 이메일 스토리를 들어주세요. 점점 재밌어질 겁니다. 자, 2024년 4월이 되면서 특정한 유형의 스타트업 비자 신청서를 선처리하라는 미니스테리얼 인스트럭션, 즉 장관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결국 코비드 이전에 선접수 선처리 방식은 완전히 사라진 거고요. 파일이 아무리 오래돼도요, 신청한 지 오래됐어도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파일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마냥 그대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백록은 쌓이고 인원은 부족하고 우선순위 서류부터 처리해야 하는 지시까지 받은 상황이니까 유일한 옵션은 선택과 집중뿐이었던 거예요. 스타트업 비자는 우선순위 기준을 충족을 하고 동시에 컴플리트니스 체크까지 통과한 파일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건 스타트업에 할당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장 심사해야만 하는 파일만 골라서 서류를 확인하고 단계를 진행했다는 뜻인데요. 근데 문제는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심사를 기다리는 대기 물량이 이미 충분했기 때문에 더 늦게 접수됐거나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확인할 필요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운명의 2025년이 됐습니다. IRCC에서 3개년 동안 3,300명의 인력을 줄이겠다고 공표한 회의기도 합니다. 이런 감원 계획의 일환으로 프로그램별로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세부적으로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단계를 넘어간 서류들이 충분히 많아서 새로운 서류나 우선순위가 아닌 서류들은 확인할 필요도 없게 됐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2025년과 2026년에는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서류 이관 목표치가 없었기 때문에요. 대기 중인 스타트업 비자 신청서의 서류 검토와 이관 작업에는 인력이 아예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2025년에 제출된 일반적인 그리고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그보다 먼저 들어온 수만 건의 서류들이 언프로모티드,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고요. 추가 트랜스퍼 타겟도 없었습니다. 이관 타겟도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수는 지금도 본격적인 처리 단계에 올라가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순위 대상 서류로 분류되지 않는 이상 그냥 붕 떠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서류가 우선순위 대상일지의 여부는요, 본인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가 구두로 하는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는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업체 입장에서는요, 환불 요구 등 리스크가 있을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일단 안심시키는 데 급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메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2025년 3월에는 IRCC 예산 절감 조치까지 행해지면서 접수 담당 부서 인력까지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 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IRCC의 공개 공지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IRCC 내부의 재고 관리 방식과 운영 계획이 이번 이메일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TRE 채널은 2025년 10월, 11월에 스타트업 비자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상황이 좋지 않은 게 명백한데도 열심히 스타트업을 팔던 업체들을 주의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저조차도 이번 이메일 내용은 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 12월에 스타트업 비자는 사실상 닫히게 됐고요. 물론 이미 이관돼서 처리 담당 부서로 넘어간 파일은 계속 처리된다고 IRCC에서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메일을 보면 아시겠죠? 문제는요, 아직 그 단계에 올라가지 못한 파일들이고요. 그게 수만 건에 달한다는 거예요. IRCC에서 2025년 12월 당시에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기존 신청서를 계속 처리한다고 발표했던 말이 이 신청서들까지 가까운 시일 내에 심사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다음 섹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퍼즐을 짜맞추듯이 이 이메일의 스토리 그리고 스타트업 비자 IRCC 감사 결과부터 2025년 12월 접수 중단까지 이어진 스토리를 나란히 병렬로 세우고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뮤렌스 변호사가 동시에 공개한 요즘 업체들이 스타트업 대신 열심히 팔고 있는 또 다른 비즈니스 이민 패스트웨이인 C11 워크퍼밋 관련 통계 자료를 살펴보고요. 이 통계 자료가 시사하는 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당시 스토리와 이번 이메일의 스토리를 도표 한 장으로 나란히 두고 시간별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겠습니다. 두 타임라인을 하나로
한눈에 보는 겁니다. 이메일에서는 2021년부터 스타트업 비자 선 접수, 선 처리 방식으로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2023년 봄에 그룹화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서 백로그가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2023년 말에는 IRCC에서 감사 보고서를 공개를 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결국 이건 2024년 중반에 스타트업 비자 처리를 훨씬 엄격하게 쪼이는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또 이메일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장관 지시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처리할 스타트업 비자 신청서를 따로 뽑아서 이걸 먼저 처리하라고 했다죠. 상황이 좀 이해가 가시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문을 좁히는 동시에 정부가 미리 정한 우선순위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서부터 처리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게 곧 승인 가능성이 높거나 사업 내용이 우수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일반 신청서보다 먼저 검토될 자격을 받는 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메일에 따르면 2025년 들어서 접수 담당 인력도 줄어들었고 신규 신청서 이관 목표치도 잡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기존 신청서 중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걸 빼면 신규 서류 처리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작년에 키아리 채널에서는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타던 인큐베이터 쪽 승인율이 30%대로 떨어진 걸 알린 바 있죠. 이 사단이 났는데도 스타트업 비자 승인율이 70%대라는 주장을 하는 업체들도 과거에 있었는데요. 그 수치는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스타트업 비자를 통한 PR 신청, 영주권 신청 기록이었던 거예요. 워크퍼밋이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스타트업 비자를 시작한 전체 인원들 중에 70%가 영주권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본 처리 단계를 넘어가서 그 기간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 PR 신청서들 중에서 승인될 비율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수가 엄청 달라요. 아직 컴플리트니스 체크도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이던 신청서들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가 않는 겁니다. 모수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관련 없는 수치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 관련도 없는 옛날 기록을 2025년에 들고 나와서 프로그램이 닫히기 직전까지 괜찮다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이걸 팔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024년에는 워크퍼밋 승인율이 44%대로 떨어지고 2025년에는 23%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당장 워크퍼밋 승인율도 이 지경인데요. 이메일 내용에서 보셨듯이 신규 서류들은 사실상 붕 떠버렸어요. 근데 스타트업 비자로 도대체 영주권을 어떻게 노릴 수 있을까요? 뭐 한국인들은 워크퍼밋 잘 받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 심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그냥 업체들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워크퍼밋 받아봤자 PR 레벨까지 넘어가지도 않아요. 더 이상 진행도 안 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컴플리트니스 체크조차도 안 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아주 값비싼 워크퍼밋을 사신 거는 아닐까요? 한편 스타트업 비자가 중단된 이후로 예전에는 아무도 관심 안 가지던 C11 워크퍼밋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뮤렌스 변호사가 이번에 C11 관련 통계 자료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 2023년 워크퍼밋 승인율이 65%였는데 2025년 들어서 44%대로 뚝 떨어졌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스크린샷 보시면 복잡한 통계표가 있는데 전체뿐만 아니라 주별 승인율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래프로 뽑아봤는데요. 주요 3개 주인 온타리오, BC, 엘버타주만 포함을 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요. 이걸 보시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죠. 특히 BC주는 C11 워크퍼밋 승인율이 2025년에 29%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11을 안정적인 영주권 패스웨이로 홍보하는 거는 글쎄요,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C11 워크퍼밋도 업체들이 취급하는 방식과 상품 구조에 문제가 보이고 프로그램 자체의 리스크도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로 거액을 투자하고 이거를 탈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니까 예상보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미 진행을 했거나 상담 중인 걸로 보여요. C11에 관심 가지실 분들을 위해서 C11의 맹점과 문제점에 관해서도 상황을 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까지 하기엔 분량이 너무 방대하니까요. 생략하도록 할게요. 대신 C11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부담 없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업체와 논의했거나 업체들의 주장들 중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요. 키아리 채널 이메일 주소로 제보를 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always remember, stay sharp and stay critical. 이상 키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